안녕하세요. 성남시 의사와 함께하는 비욘디 방송에 돌아왔습니다. 닥터 성남씨. 오늘 우리 사회 사업 이사시죠. 수요양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종원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만성 콩팥병이 좀 보통 사람들 좀 되게 좀 생소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의 내용 먼저 슬라이드부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생소한 만성 콩팥병 인식이 예후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이 본인이 만성 콩팥병 환자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예후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신장내과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신장내과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만나러 가는 환자 본인도 그렇고 진료 의뢰를 하는 1차 의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환자가 전원 왔을 때 그 의사를 보는 환자를 보는 신장내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각자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네.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진료가 연장이 안 되고 한 번 방문한 이후에 방문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왜 그런 이유들이 생기는 건지 좀 아카데믹하게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장내과를 반복적으로 가서 콩팥 예후를 좋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신장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콜라보가, 신장을 외과로 보는 건 저희 과고 내과를 보는 거는 정말 신장 내과니까 어떻게 예후를 바꿀 수 있는지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우리 신장내과 선생님 말씀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방송 양이 많아서 그걸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자니까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뺐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에 대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콩팥과 관련되는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환자여서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환자분들이 아니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9명당 1명 정도가 만성 콩팥병 환자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해서 70살이 넘어가는 환자분들은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분 정도가 걸리는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져서 1.3에서 6.3%의 환자만이 자신의 콩팥 기능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는 44.7%의 고혈압, 69.1%의 당뇨병에 비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이로 인해 만성 콩팥병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한 4.4%만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래서 사망 위험이 콩팥병이 없는 환자분들에 비해서 7.2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콩팥병은 신장 이식을 받던가 아니면 이제 혈액투석과 같은 치료를 받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치료받는 특이한 질환이 아니라 70세 이상이면 현재도 4분 중에 1분 정도가 걸리는 흔한 질환이다라는 인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 본인이 본인이 신장 환자인지를 미리 아는 것이 콩팥 예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 최근에 일본에서 최근에 한 10년간 건강검진 받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콩팥의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건데, 소변검사를 하거나 영양상담을 받은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각각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본인이 콩팥 환자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인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에 비해 1년에 콩팥 기능이 0.92, 시간 관계상 앞으로도 단위는 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가까이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거가 예방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게, 우리가 보통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2에서 3% 정도 콩팥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의 예방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소변 검사나 영양 상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환자들이 본인이 콩팥 환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콩팥 예후를 좋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그럼 과연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콩팥 기능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콩팥 기능 이상의 의심이 되면 바로 검사하면 되지만 그런 의심이 되지 않을 때라고 하더라도 저희 맨 위에 있는 위험인자 확대를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층,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거나 급성 콩팥 손상의 병력 또는 요로 감염, 결색, 요로 폐색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선별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의 상황에 따라서는 두세 번까지도 선별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별 검사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거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부민료나 단백뇨를 확인하는 건데 사구체 여과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콩팥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부민료 또는 단백뇨는 단백뇨는 앞으로도 알부민료랑 단백뇨를 계속 혼용해서 쓸 건데 원래는 차이가 있는 거지만 시간 관계상 같은 걸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사구체 여과율과 이제 알부민료를 두 가지를 이제 선별 검사 지표로 삼는데요. 그 두 가지를 통해 저희가 만성 콩팥병을 사구체 여과율 기준으로 보면 90 이상이면 정상, 15 이상이면 오기, 말기 신부전, 알부민료 기준으로는 30 이하면 정상, 300 이하면 이제 고도 증가라고 해서 사구체 여과율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알부민료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콩팥 손상의 기준으로 저희가 그 환자분들은 분류를 해서 이런 분류에 따라서 환자 예후를 반영한다는 이제 컨셉으로 환자분들의 이런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은 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구체 여과율에서 저희가 6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왜 그런지는 앞으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시청자분들은 6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60보다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 60보다 낮아지거나 알부민료가 계속 증가하여 고도 이상 증가할 때는 총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이 기타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의미 있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 이하의 사구체 여과율, 그다음에 고도로 증가한 알부민료 두 가지가 만성 콩팥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지표고 예후와 그 환자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신장내과로 환자를 이거 어떻게 없애죠?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신장내과로 환자를 전원하게 될 때 과연 환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환자를 전원해야 되는 1차 의료인이 정확한 전원 시점에 결정을 하는데 왜 어려워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환자를 막상 전원 의뢰를 받은 신장 전문의가 왜 환자 상태를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각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 입장으로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데 막상 신장내과에 방문을 하면 전문의 선생님이 만성 콩팥병의 이제 무서운 합병증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무거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막상 증상이 없는 환자로서는 이거를 실감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 와중에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진료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건지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시기 교육의 변화인데 보통 환자분들이 당뇨 시기나 고혈압 시기들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당뇨나 고혈압 시기와 어떤 면에서는 상충되는 정반대되는 내용의 시기 교육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서 그 말을 믿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과 당화혈색소 유지를 통해서 이제 당뇨의 합병증들을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단순당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지방, 특히 이제 포화지방을 덜 먹게 되는데 이제 콩팥 기능이 되고 이제 콩팥 기능이 나쁜 환자분들은 이제 콩팥 기능 유지를 통한 투석 치료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콩팥에 안 좋은 단백질 제한 시기를 이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뇨 환자분들이 기존의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단백질을 제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영양분, 그러니까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필수 영양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를 제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이제 영양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단백 제한 시기를 유지하면서 영양결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피치 못하게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신장 기능이 유지되는 초기 당뇨 환자분들은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다 보면 목표 당화혈색소가 이제 7%, 7.5%를 넘어 이제 종국에는 8%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화혈색소 유지를 거의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이 설명을 드리면 거부감이 심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신장내과 선생님들이랑 라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사실 고혈압 시기는 이게 더 복잡하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시기는 보통 우리가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저염식과 저희 내목 안에 있는 거, 저염식과 충분한 칼륨 섭취를 통해서 혈압을 낮추는 게 목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칼륨을 충분하게 섭취했을 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여러 차례 입증된 사실이고, 그다음에 고혈압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적게 섭취하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LDL을 포함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고혈압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시기를 위해서 기존의 고혈압 환자분들은 맨 밑에 과일, 채소, 그다음에 통곡물의 섭취를 권장하여 충분한 칼륨을 섭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하는데, 유제품을 섭취하는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저지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육류를 섭취할 때도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가금류, 생선 등을 소량 섭취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견과류, 씨앗류, 콩류 같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때도 이제 소량만 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섭취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저지방 시기를 위해서 당연하지만 지방과 오일 성분을 적게 먹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고혈압 환자가 대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가 콩팥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충분한 칼륨 섭취라는 게 대시 다이어트에서 하루에 칼륨을 이제 4.5g 정도를 먹는 거를 말을 하는데, 만성 콩팥병에서 이제 심하지 않아서 단계가 1에서 2단계의 환자분들은 하루에 칼륨을 3.5g 이상은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만성 콩팥병 3, 4, 5기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칼륨이 이제 3.0, 2.5, 2.0 이하로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환자한테 대시 다이어트를 한다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어서 기존 대시 다이어트에서 과일, 채소, 통곡물의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제품 또한 같은 단백질 대비 그 인산의 함유가 높아서 우리가 인단백 비율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제품을 원래대로 계속 섭취를 권장하다 보면 두 번째 고인산 혈증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섭취를 줄여야 되고, 고칼륨, 고인산 혈증 두 가지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그 심혈관계 위험으로 인한 이제 그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칼로리 부족 위험이 발생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처럼 지방과 오일을 제한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부족하게 돼서 지방과 오일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기존 고혈압 환자분들이 기존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많이 먹어라 하는 4가지 식품은 이제 먹으면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제한을 하라고 들었던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신장내과 선생님들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자분들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는 상당히 소중한 강의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 만성병을 갖고 오신 분들은 어쨌든 콩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진짜 라포 영상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오용돈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가 건강 찾는 김영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방송의 흐른 거 좀 맞는 것 같아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있어 저단백 식이가 효과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영양결핍 문제는 유발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느냐는 이제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콩팥 기능과 관계없이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체중당 한 1.0g 가까이의 단백질을 현재 복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고 고령층보다 젊은 층들이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콩팥 기능이 1, 2기인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 콩팥병 3에서 5기 환자분들은 그 체중당 0.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하로 섭취하는 게 실제로 영양결핍을 전제 조건으로 깔더라도 콩팥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 단백 섭취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에 체중당 1.3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실제로 콩팥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3에서 5기 환자분들은 영양결핍이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0.8g 이하는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1, 2기 환자분들은 체중당 0.8 이상, 그러니까 1.0에서 1.2 가까이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1.3g 이상 드시는 것은 콩팥에 해롭다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라 그거를 지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식물성 단백보다는 동물성 단백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동물성 단백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골고루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콩팥병 환자분들은 단순히 단백질을 떠나서도 이제 철분 결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철분 함유가 많은 동물성 단백을 많이 선호했었는데, 최근에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세계 이제 2024년부터 그 진료 지침에서도 동물성 단백질보다 같은 양이더라도 식물성 단백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라는 권고사항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이제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만성 콩팥병 환자도 이전과 다르게 식물성 단백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0.6, 0.8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정확한 좀 자세한 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분을 보면 이제 우유빛깔 찰나라님께서 지나친 저염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저염인지, 사실 아까 뭐 특별한 멘트는 사실 지나친 저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권하는 이제 염분 섭취량은 소금 기준으로 하루에 5g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지금 염분이 예전부터 섭취량이 많이 줄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섭취하는 하루의 염분량이 보통 8에서 9g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염분량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우리가 권장하는 염분 섭취량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저염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정말로 의사가 하는 얘기를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로 염분 섭취를 줄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소금을 적게 먹는 것 자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신에 염분을 적게 먹음으로 인해서 같이 생기는 영양결핍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검사상에서 실제로 나트륨 혈증이 생기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콩팥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분을 적게 먹고 적게 먹어도 콩팥에서 알아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염분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염분을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콩팥 기능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염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트리플 J 오리지널님께서 SGL2 억제제가 당뇨뿐 아니라 신장 보호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뇨가 없고 단백뇨가 있는 환자분들에 한해서도 사실은 SGLT2 이니비터라는 신당뇨약이 콩팥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연구에서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기준이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사구체여과일 기준으로 20 이상 콩팥 기능이 유지된 환자에 한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거보다 낮은 환자분들은 아직 결과가 쌓이지 않아서 저희가 치료 대비 부작용을 장담 못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20 이상 유지가 된다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는 하겠지만 단백뇨가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드신다면 콩팥 보호 효과는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예. 투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빨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투석을 시작하는 시점은 증상 기준인가요? 아니면 수치 기준인가요? 이거는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아무리 떨어져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증상과 수치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수치에 관한 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마다 말씀드리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석을 조기에 치료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지연해서 늦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조기에 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고 저희가 보통 그 빠르다 늦다의 기준이 사구체여과일 기준으로 한 이제 10 이하, 그러니까 한 8에서 10 정도가 보통 기준이어서 그거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 분들을 일찍 시작한다고 그러고 한 6에서 7 이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환자분들이 만성 콩팥병의 증상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 투석을 수치와 관계없이 일찍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 투석 받은 지 15년 정도 되셨고요. 무뇨 환자분인데 수변 마려운 느낌이 들면서 피가 좀 나온다고 하네요. 투석 환자한테는 비교적 흔하다 하는데 사실 비뇨학과적으로는 이제 뭐 방광암 등이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기 텐데 신정내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 관점 연장선에서 만약에 그 환자분이 40살 이상의 고령이고 이제 남성 환자분들 중에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웠다든지 이제 그 방광암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이라면 한 번쯤 CT 검사나 초음파를 통해서 한번 암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 받는 치료 과정에서 혈액 응고를 예방하기 위해 헤파린이라는 이제 그런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약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혈뇨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헤파린이라는 약은 보통 우리 몸에서 반감기가 1시간이 안 되고 보통 한 40분 전후에서 약물 농도 지속 시간이 줄기 때문에 투석 직후에 끝나고서 한두 시간 이후까지 혈뇨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온다든지 혈뇨가 정말로 우리가 검사에서만 나오는 미세 혈뇨가 아니고 눈에서도 발견될 정도의 과량의 혈뇨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암이 아닌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강의가 길어서 강의를 빨리 연결을 해야 되지 저희가 않을까. 이거까지 해결하고 가야 돼서 어쨌든 이제 해결하고 게시판에 있는 뭐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돌이 생기나요? 얼마큼 마셔야 돌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결석 같은 경우는 칼슘석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얼마나 많이 마셔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이 드시면 원래 당뇨에도 안 좋을 거고 혈압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근데 일반인 건강을 위해서 줄여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환자 입장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전원을 보내야 되는 1차 의료인 이제 입장인데 1차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시점에 환자를 이제 그 진료 의뢰를 해야 할지 그 시기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만성 콩팥병의 진단 기준인 사구체 여과율과 알부민 요 두 가지 그 자체의 문제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만약에 사구체 여과율을 그 평가하는 이제 지표를 외부 물질로 평가한다면 사실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 일정 부분 투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 정도까지 감소하는 거를 확인을 하면 우리 콩팥에서 이 정도만큼 이제 제거했다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콩팥에서의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판단하면 좋은데 이렇게 외부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사실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될 뿐더러 그 과정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확한 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마지막에 하는 이제 정밀 검사가 되고요. 우리가 일선에서 이제 선별 검사용으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보통 우리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그의 이제 제거율을 통해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는데 그 여과율을 구하는 지표 선정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을 선별을 할 때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하루에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양은 사람마다 아니면 조건에 따라 아니면 뭐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식사량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표를 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이제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인데 우리가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은 이제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근육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근육에서 이제 발생하는 분해 산물인데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속에 떠다니는 크레아티닌이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0세 남자 환자가 피검사에서 혈청 크레아티닌이 1.3이 되면 이제 저희가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구하면 이제 71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거는 아래 사구체 여과율 범주에서 2기, 그러니까 경도 감소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혈청 크레아티닌 1.3이라는 수치는 근육에서 1.3만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40대 남자 환자면 이제 근육량이 많을 테니까 그 많은 근육량에서 발생한 많은 양의 크레아티닌을 우리 콩팥이 거르고 걸러서 남은 찌꺼기가 1.3이 남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다면 여성은 근육량이 더 적기 때문에 적은 근육에서 만든 적은 양의 크레아티닌을 거르고 걸러서 남은 찌꺼기가 1.3이라면 콩팥이 일을 덜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 사구체 여과율은 53이 돼서 여과율 범주는 3기. 그다음에 연령이 고령층이 가면 근육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똑같은 크레아티닌이라도 사구체 여과율이 43까지 감소하게 돼서 여과율로 보면 3B기가 돼서 같은 1.3이라는 크레아티닌 그 지표를 통해서도 반영되는 사구체 여과율이 71부터 43까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어서 결국 크레아티닌 수치는 같아도 그것을 반영하는 사구체 여과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선에서 환자 진료를 보는 1차 의료인 선생님들이 피검사 혈청 크레아틴으로서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1.3,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유지하던 크레아티닌이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만약 1.8까지 상승했다. 그러면 계산식으로 의하면 사구체 여과율이 29. 그러니까 여과율 범주로는 4기 고도 감소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보통 사구체 여과율이 4기 이상이거나 알부민이 고도 이상 증가하면 이제 하이리스크 그룹이라 그래서 고위험군이라 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75세 여성의 혈청 크레아틴이 1.8까지 나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장내과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가 이제 신장 전문의한테 의뢰를 하면 그 의뢰를 받는 신장내과 선생님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는 듯한 뉘앙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 감소라는 것은 사구체 여과율이 29가 남았다는 거고 그 말은 콩팥이 이제 70% 이상 이제 손상됐다는 얘기인데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 신장 전문의 입장으로서는 70% 이상 손상된 다음에야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치 않을 거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이제 보내준 1차 의료인 입장으로서는 그럼 늦게 보냈냐? 왜냐하면 크레아틴인 1.8까지 나빠지기 직전까지 혈전 크레아틴인 기준은 우리의 건강검진에서 혈전 크레아틴인 정상 범위가 1.5까지니까 한 번 나빠져서 보냈는데 너무 늦게 왔다고 하니까 사실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혈전 크레아틴이라는 물질 자체가 만성 콩팥병 초기에 그 콩팥 기능의 변화를 미세하게 감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조기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단점을 극복하고자 크레아틴인 이후에 시스타틴이라는 물질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물질도 크레아틴인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다고 할 뿐이지 이것도 이제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암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또 이게 검사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마저도 이제 그 지표로서 적당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 표지자를 넣는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실제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완전하지 않은 이런 그 사고체 여과율 지표들을 가지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된 이제 그 산출 방법을 통해 저희가 최대한 사고체 여과를 정확히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미흡하나마 이런 사고체 여과율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부민료를 측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 분류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이나 이제 1차 의료인 분들한테 이런 같은 분류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같은 예후를 갖는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사구체 여과율이 이 정도 분류보다 악화되거나 알부민료가 이거보다 많이 나오면 이제 신장내과로 전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저희가 지침을 내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 지침은 이제 그 진료 지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복잡할 문제가 아니죠. 이것만 따르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 상황 하에서도 막상 1차 의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마 여기 강의 듣는 분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일 거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1, 2년 가까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신장 전문가 분들 말고는 1차 의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새로운 내용일 겁니다. 저희가 이 그 환자 만성 콩팥병 분류 자체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얻은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환자의 전체 평균 예후를 반영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환자를 보게 되면 내 눈앞에 있는 환자들의 개별 환자의 개별 위험도를 반영하기에는 이 지표 자체가 너무 단순하여서 이제 같은 이제 그 분류군에 속한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예후를 보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여기 사구체 여과율에서 60이라는 숫자를 다시 표시해 놨죠. 아까 제가 앞에서 6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사구체 여과율이 60보다 떨어지게 되면 심혈관계 위험도 총사망률 위험도가 올라가서 중요한 지표라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2019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연령별 신기능 저하에 따른 사망률을 살펴보니까 이제 55세 이하의 환자분들을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60까지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75부터 환자분들이 이제 그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오른쪽에 보면 65세 이상, 특히 75세 환자는 사구체 여과율이 60보다 떨어지더라도
심지어 45까지 떨어지더라도 정상 콩팥 기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과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저희가 전제 조건, 그러니까 60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기준으로 만든 저 표 자체가 막상 개별 환자의 개별 위험도를 적용을 했을 때 맞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개별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작년에 2024년 KDIGO 지침이라고 이제 세계 이제 그래서 저희가 통용되는 이제 진료 지침인데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만성 콩팥병 3기에서 5기 환자는 기존의 사구체 여과율과 알부민 요로 인한 그 기존 그 분류 이외에도 저희가 만성 콩팥병의 진행 위험도를 꼭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만성 콩팥병의 진행 위험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대처요법을 적용해 5년 위험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래쪽 박스를 보시면 신대처요법의 5년 위험도가 3에서 5%가 넘어가는 환자분들은 바로 그 신장 전문의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저희가 그 진료 의뢰 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작년에 나온 지표인데 국내에서도 대한신장학회에서 1년간 국내 환자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래서 만성 콩팥병 3에서 5기 환자들은 마찬가지로 5년 콩팥 위험이 3% 이상이라면 신장 전문의한테 의뢰한다라는 지침을 이거 바로 그 2달 전에 발표한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이 지침을 발빠르게 저희가 받아들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아까 그 분류법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그 혈청 크레아티닌을 반영한 사구체 여과율과 알부민 요만을 가지고 저희가 위험도를 판단을 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은 그 외에도 만성 콩팥병의 합병증들을 이제 그 중요한 합병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칼슘이나 포스페이트, 그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나 알부민과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별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분류를 떠나서도 환자 개인에 이제 적용할 때 임상적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겠고요. 그럼으로써 기존의 만성 콩팥병 관리에서 단순하게 사구체 여과율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런 개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접근법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애매한 그 전원 시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대체요법의 5년 위험도가 3에서 5% 이상이 되는 환자한테서는 아까 계산식에 의해서 신장 전문의의 전원을 의뢰하도록 하는 분명한 저희가 추가적인 진료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좀 더 전원 시점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5년 그 위험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식에 대입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인터넷 가면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뭐 불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따오지는 않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1차 의료인 입장으로서 이제 그 전원을 할 때 문제점 2가지. 첫 번째 사구체 여과율 기반으로 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전원 시점을 저희가 환자 개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1차 의료인이 좀 더 명확한 시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요. 길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2번째,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부민요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부민요가 이제 재현성이 떨어져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건강검진 검사에서 저희 스틱 검사를 하죠. 거기서 이제 단백뇨가 의심이 돼서 저희가 정밀 검사, 정량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스틱 검사도 굉장히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지만 정량 검사도 그 검사가 불일치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탈수, 그러니까 몸이 탈수가 되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이게 단백뇨가 과대평가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혈뇨나 고강도 운동한 이후에 그다음에 뭐 발열 감염, 그다음에 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단백뇨, 알부민뇨가 없는 환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능성 단백뇨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걸러내기 위한 방법은 1차원적이지만 결국에는 단백뇨 검사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사로서 저희가 의미를 두지 않고요. 일정 간격, 최대한 3개월 가까이 간격을 두고 최소 3번 검사를 해서 2번 이상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가 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단백뇨가 의심되는 환자에 있을 때 저희가 정량 검사를 한 번 했을 때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뭐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고 이제 추적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그 뒤늦게야 다시 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검사 결과로 이거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꼭 최소 3번 이상 검사를 해서 2번이 양성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의미 있는 단백뇨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1차 의료인들한테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만성 콩팥병의 위험도 평가의 지침으로 삼고, 또한 이제 소변 검사를 반복해서 그 변동성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명확한 그 신장 전문의한테의 그 진료 시점을 저희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스틱 검사에서 이제 단백뇨가 나오면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마이크로 알부민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현됐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제 신경내과로 이렇게 트랜스퍼하고 했었는데, 3개월간 3번 반복, 그래서 2번 이상. 이건 저한테 되게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질문이 경증이어도 매년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매년 추적 검사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중에 녹화본 보면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콩팥병의 위험인자분들이 있거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콩팥 검사 기능 검사를 했을 때 경도에 해당하거나 심지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콩팥 기능 검사를 하셔서 나빠지는 경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군의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급성 콩팥 손상에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그게 왜 중요한지 지금 앞으로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게 근육 운동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크레아티닌이 조금 높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신사고체 여과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혈청 크레아티닌을 기준으로 사고체 여과율을 정할 때 우리 몸에 우리 콩팥이 혈픽 속에서 떠다니는 크레아티닌을 거르고 걸러서 남은 찌꺼기의 양을 갖고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헬스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서 피 속에 크레아틴인 양이 많고, 또한 크레아틴이라는 게 근육의 분해 산물이라 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크레아틴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콩팥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피검사에서 크레아틴이 찌꺼기 용량이 더 많게 측정이 되면 실제 콩팥 기능보다 더 나쁘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일주 가까이 그 운동을 자제한 이후에 콩팥 검사를 다시 재검했을 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만약에 그거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외부 물질, 외인성 표지자를 이용한 정밀 검사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또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왜 심장 전문의 입장으로서는 환자가 오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불편해 할까요? 이제 첫 번째는 급성과 만성의 문제고, 이제 두 번째는 만성 콩팥병의 원인 감별에 대한 문제인데, 환자분들도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급성과 만성의 감별이 왜 중요하냐면,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은 너무나 다른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방법, 접근법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급성 신장 손상이 처음에 왔을 때 손상의 정도가 덜하거나 초기에 대처를 잘하면 이제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콩팥 손상이 심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말기 신부전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 경과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이제 급성 신장 손상이 왔을 때 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느냐 여부입니다. 이게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신장 손상을 받았을 때 이제 1주 이내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신장 전문의를 방문했더니만 특별한 치료가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를 지나서 방문을 하게 되면 정말로 신장 전문의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콩팥 손상이 갔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장내과 전문의를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방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워낙 기존에 저희 그 신장내과를 방문하고 계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시기에 꼭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콩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식데이 룰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아프다면 아픈 걸로 그치면 상관이 없지만 아픈 걸로 인해서 만약에 환자가 탈수가 된다면, 탈수라는 거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나빠진 탈수가 생기는 원인은 보통 우리가 지속적인 구토 설사나 38도 이상의 발연이 지속돼서 몸에서 수분이 이제 제거되는 상태를 탈수라고 했을 때, 저희가 탈수가 되는지는 환자분들은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감소하면, 이유 없이 감소하면 탈수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저희가 네모 안에 있는 약들, 보통 이제 CE 억제제나 ARB라 그래서 일부 혈압약, 그다음에 이뇨제, 그다음에 SGLT2 이니비터나 이제 메포민 같은 이제 당뇨약이나 마지막에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들은 드시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미리 끊는 게 중요하고요. 끊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다가 만약에 탈수가 회복이 된다면 그때서야 다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탈수된 상태에서 탈수 자체만으로도 콩팥이 망가지는데, 이때 아래에 표시됐던 저런 약들을 끊지 않고 계속 드신다면 추가적인 콩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주치의한테 본인이 먹고 처방받고 있는 약들이 어떤 약들인지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탈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어떤 약을 끊어야 하는지 미리 교육을 받아서 만약에 7일 이내에 병원 방문하기 어렵다면 환자분들이 예방적인 조치로서 콩팥 기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 콩팥병 원인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이고, 당뇨병에 인한 이제 당뇨병에 인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됐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면 굳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신장 조직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당뇨 이외의 다른 동반 질환으로 인한 콩팥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콩팥 기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 저희 국내 결과인데, 당뇨 환자분들이 단백뇨, 알부민뇨를 보였을 때 원인 질환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때 절반 조금 넘는 52%에 해당하는 환자들만이 순수하게 당뇨병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저하됐었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그 이외의 다른 원인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공통된 원인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저하돼서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이 단백뇨를 보였을 때, 그러니까 알부민뇨를 보였을 때, 이거 당뇨 때문이거니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한 번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너무나 흔한 질환이고,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연히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염두에 두고 이런 게 의심이 됐을 때는 꼭,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신장 전문의를 찾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방문 시기가 늦기 때문에, 늦으면 신장 전문의가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늦은 시점에서는 원인을 밝히더라도 치료하기에 너무 늦어서 저희가
검사를 굳이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겠죠. 이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죄송하지만 한 3분 정도만 제가 더 써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인 당뇨병 콩팥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초기 증상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알부민료의 상승. 그래서 알부민료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사구체 여과율, 콩팥 기능이 상당 기간 정상 범위를 유지하다가 당뇨병이 이제 20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그래프, 그러니까 알부민료가 오른쪽으로 쭉 흐르면서 심해지다가 막판에 가서야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기존의 전형적인 당뇨 환자분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코모비티의 이제 변화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당뇨 관련된 약들을 워낙 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서 알부민료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알부민료가 나빠지기 이전에 먼저 콩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단백뇨나 알부민료 없이 콩팥 기능만 나빠진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임상 경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당뇨 환자가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고 이제 신장내과를 방문하여서 의사분한테 자기가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경과에 대해서 묻는다면 사실은 단일 시점에서는 신장 전문의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아예 방문해도 별다른 얘기도 없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단일 시점에서의 콩팥 기능이 아니고 추적 관찰을 통해서 이제 콩팥 기능의 변화를 보고 나서야 앞으로 환자 콩팥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의 방문으로 갖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환자 그 콩팥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받고 상의를 한다면 콩팥 예후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어려운 곤란점을 뚫고 만약에 우리가 신장 전문의한테 정말로 계속 방문을 한다면 장점, 그러니까 교정이 어려운 고혈압, 그 당뇨를 떠나서 가역적인 원인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저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콩팥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한 신기능 악화 지연을 위한 요법, 그러니까 변화된 식이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콩팥 보호하는 약물들의 적극적인 사용.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SGLT2 억제제라는 당뇨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약을 포함해서도 단백뇨를 줄임으로써 2차적으로 콩팥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들을 콩팥 기능이 나빠진 나중에 오면은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신장 전문의한테 온다면 좀 더 조기에 그런 약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콩팥 기능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고 또한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하고 난 뒤에 합병증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병증, 빈혈, 전해질 불균형, 뼈 무기질 대사 장애, 대사성 산증 같은 합병증을 관리함으로써 저희가 예후를 좋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전원을 함으로써 신대처 요법, 그러니까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준비를 미리 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환자한테 맞는 최적의 신대처 요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응급투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숨차게 달려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하여간에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그래도 또 우리가 이 병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좋은 예후를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의사와의 라포가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답을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약속드릴게요. 문자로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우리 그 박종원 신장내과 전문 의사님 모시고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정말 숨차게 밀도 있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하나만 해주시죠. 일단 저 실시간 질문 답해드리지 못한 거 죄송하고요. 제가 나중에 저 질문 녹화 방송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밑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콩팥 질환 환자인지 미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흔한 그 특수한 병이 아니고 굉장히 흔한 병이다라는 인식을 꼭 갖고 나이든 모든 고령의 환자분들이 본인의 콩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내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남시 의사와 함께한 비온디 방송이었고요. 닥터 성남 씨도 꼭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